이번 시간에는 초기화 분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초기화 분포라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초기화 분포라는 것은 크기가 대문자 n인 유한 모집단이 있어요. 그 유한 모집단에서 크기가 소문자 n인 확률 표본을 비복원 추출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유한 모집단은 그 크기가 대문자 n이라고 했죠. 이 유한 모집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이 대문자 n개의 원소가 k개의 성공과 나머지, 즉 나머지라고 하면은 k개를 제외하니까 대문자 n에서 k를 뺀 만큼이 남죠. 대문자 n-k개의 실패,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즉 유한 모집단은 성공과 실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성공이 k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공이 k개면 나머지가 실패가 되는 거예요. 전체에서 k개를 빼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k개 성공이다라고만 얘기해주면 자동적으로 나머지는 실패. 어렵지 않죠? 이렇게 구성된 유한 모집단에서 크기가 소문자 n인 확률 표본을 비복원 추출하는 그런 실험이에요. 그런 실험에서 성공의 횟수를 대문자 x라는 확률 변수로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확률 변수를 이름을 초기화 확률 변수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것의 확률 분포가 있을 텐데 역시 이 초기화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우리는 초기화 분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초기화 분포라는 것을 영어로 하이퍼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이퍼지오메트릭 하는 뜻으로 h를 써서 이 확률 함수, 분포 함수를 h로 표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변수는 당연히 x고요.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라는 걸 이 뒤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그 유한 모집단의 크기, 대문자 n과 우리가 거기서 추출한 확률 표본의 크기, 소문자 n, 그리고 모집단이 구성되어 있는 성공과 실패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성공의 개수, k, 이 세 가지가 이 확률 분포를 결정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초기화 분포를 h, x, 세미콜론하고 대문자 n, 소문자 n, k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이게 약속이에요. 이렇게 표기한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분포 함수를 구하고 싶은 건데 이 분포 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시 이 초기화 분포라는 것이 어떤 상황인가라는 걸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유한 모집단이 있는데 그 크기는 대문자 n이었어요. 거기서 확률 표본, 크기가 소문자 n인 확률 표본을 추출을 하는 겁니다. 즉 n개 중에서 소문자 n개를 꺼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이 대문자 n개 중에서는 k개는 성공이고 나머지 n-k개는 실패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 내가 몇 개를 꺼냈을 때 그 성공의 횟수, 그 값을 x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표현될 거냐, 어떤 함수로 표현될 거냐,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런 초기화 분포라는 이름을 얘기 안 하고 풀었던 예제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초기화 분포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초기화 분포 예제가 어떤 게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전에 앞에 예제에서 내가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상점에 가서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한다. 근데 그 상점에 노트북이 20대가 있더라. 근데 그 중에 불량 노트북이 3대가 있었다. 그러면 분량이 3대, 전체가 20대니까 나머지 양품은 17대 이렇게 구성된 거죠. 그 중에서 내가 2대를 사려고 하는데 그때 불량품이 1대가 될 확률은 얼마냐? 불량품이 없을 확률은 얼마냐? 이런 확률을 구해본 적이 있었죠.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유한 모집단 그 모집단의 크기는 20이 되는 거고 그 중에 그 우리가 이제 불량품을 성공이라고 표시를 한다면 성공은 3이 되는 거고 성공 개수는 나머지 실패가 17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중에 2대를 살려고 하는 거니까 확률 표본의 크기는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이 바로 초기화 분포를 이용한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확률, 이 분포함수는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 분포함수, 예, 우리가 이 성공 횟수를 x라고 했으니까 x개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확률을 계산하면 됩니다. 당연히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분에 해당하는 것에 그 차지하는 빈도수, 그걸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n개 중에서 n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내가 노트북을 2대를 산다라고 하면 그 2대가 순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렇죠? 예, 20개 중에 2대를 내가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냥 순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조합으로 그 경우의 수를 세게 되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대문자 n개 중에서 소문자 n개를 꺼내는 거니까 그 경우의 수는 대문자 n 컨비네이션 소문자 n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중에 내가 X번 성공한다라고 했다면 이것은 지금 이 경우는 복합적 단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X번 성공했으니까 이 대문자 n 안에는 성공이 K개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K개 중에서 내가 X개를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나머지 중에서 이 표본 중에 남는 것을 선택한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X번 성공을 했다고 하면 여기 성공이 K개가 있었으니까 첫 번째 단계는 K개 중에 X개를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순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K 컨비네이션 X만큼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내가 이 확률 표본의 크기가 소문자 n이니까 소문자 n개만큼을 꺼냈는데 그중에 X개는 성공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실패했죠. 그러니까 소문자 n에서 여기 성공한 x를 빼준 n-x개, 이것은 실패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실패는 전체 대문자 n개 중에서 k개가 성공이니까 나머지는 실패예요. 그럼 대문자 n-k는 실패예요.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소문자 n-x개를 선택을 한 거죠. 이게 두 번째 단계.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실패 n-k 중에 내가 n-x개를 선택한 거다. 그래서 n-k 컨비네이션 n-x. 어렵지 않죠? 예, 그렇다면 이 초기화 분포, 이 분포 함수를 이제 우리가 구해냈습니다. 예, 앞에서 노트북 예제하고 똑같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초기화 분포의 분포 함수는 대문자 n 컨비네이션 소문자 n 분의 k 컨비네이션 x 곱하기 대문자 n-k 컨비네이션 소문자 n-x다. 어렵지 않죠? 예, 이 분포함수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초기화 분포, 이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5.12 보세요. 40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한 로트에 3개의 불량품이 들어있다. 자, 그 중에서 내가 5개를 임의로 취했을 때 정확히 1개의 불량품이 발견될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찬가지로 초기화 분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40개 모집단에서 3개 성공, 나머지 37개는 실패 이렇게 구성된 거죠. 그렇죠. 그 중에 5개를 취한 거니까 소문자 n 하는 값은 5가 되고요. 대문자 n은 40, 그렇죠. 성공의 개수 k는 3, 그렇죠. 예, 그럴 때 x가 1일 확률 하는 걸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초기화 분포로 h, x 대신에 1, 대문자 n 대신에 40, 소문자 n 대신에 5, k 대신에 3 이렇게 대입해주면 이 값을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전체 경우는 40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조합의 수 40 컨비네이션 5. 그렇죠. 예. 그 다음 불량품이 정확히 1개다라는 것은 불량품 3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3개 중에 1개를 선택하는 과정 3 컨비네이션 1. 그렇죠. 그렇다면 5개를 임의로 취했으니까 나머지 1개 제외하면 4개가 남죠. 4개는 양품이죠. 그렇죠. 양품은 여기 40개 중에 3개를 제외한 37개 중에서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40-3 컨비네이션 5-1, 즉 37 컨비네이션 4. 그렇죠. 예,
이 값을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0.3011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5.13 보세요. 100개의 제품 중에서 12개 불량품이 있다. 그런데 100개 중에서 10개를 임의로 추출을 했을 때 3개가 불량품일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모집단의 개수 N은 100이고요. 그렇죠? 그 중에 성공 K는 12가 되고요. 그렇죠? 100개 중에 10개를 임의로 추출했다라고 했으니까 확률 표본의 크기는 10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3개가 불량품일 확률을 했으니까 X가 3인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H 3, X 대신에 쓰고요. 대문자 N 대신에 100, 소문자 N 대신에 10, 그리고 성공 K 대신에 12 이렇게 써놓으면 이 초기화 분포를 계산하면 됩니다. 전체 경우는 100개 중에서 내가 10개를 추출을 하는 거니까 경우의 수는 100 컨비네이션 10. 그렇죠. 분해. 그 중에 성공. 불량품이 12개 있었는데 불량품이 3개일 확률이니까 3개는 불량품에서 꺼집어낸 거예요. 그렇다면 12 컨비네이션 3이 첫 번째 단계. 그렇죠. 그렇다면 나머지는 양품에서 꺼내야 되는 거니까 내가 10개를 꺼냈는데 불량품이 3개. 그렇다면 나머지는 7개. 7개는 양품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100개 중에 12개가 불량품이니까 나머지 88개는 양품이죠. 그러니까 100-12 컨비네이션 10-3, 즉 88 컨비네이션 7. 이만큼이 두 번째 단계의 경우의 수. 어렵지 않죠? 예. 해서 이걸 다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0.08068 이렇게 되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 초기화 분포도 마찬가지로 초기화 분포는 그 모집단이 성공과 실패 이렇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를 얘기하는데 우리 이항 분포를 다항 분포로 확장시켰을 때처럼 이 성공, 실패 이렇게 두 가지 말고 세 개의 그룹으로 모집단을 나눌 수 있든지 또는 네 개의 그룹, 5개 그룹, 그 이상의 그룹으로도 이렇게 즉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것을 확장한 개념을 초기화 분포는 성공과 실패 두 개로 나눈 거지만 3개 이상으로 나눈 것은 그걸 확장시켰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다변량 초기화 분포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전체 경우분의 그 단계별 해서 복합적 단계 그 경우의 수를 모두 곱하면 돼요. 똑같습니다. 예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자, 예제 5.15 한번 볼까요? 다변량 초기화 분포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느 생물학 실험의 대상이 되는 10명의 그룹이 있어요. 그 중에 3명이 혈액형이 O형이다. 4명은 A형이고 나머지 3명은 B형이다 그랬어요. 자, 그럴 때 그 10명에서 5명을 임의로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한 5명 중에 O형이 1명, A형이 2명, B형이 2명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모집단은 성공 실패가 아니고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져 있죠. O형과 A형과 B형 세 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이 그룹이 세 개로 되어 있으니까 다변량 초기화 분포 이걸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산 방법은 똑같아요. 자, 가볼까요? 그 확률은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분의 이 해당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전체는 10명 중에 5명을 선택을 한 거니까 그 5명 순수하고는 관계없어요. 5명이 어떻게 구성됐냐라는 것만 같으면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10 컨비네이션 5, 조합의 수가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단계는 O형이 1명이다라는 것은 3명의 O형 중에서 1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죠. 그렇죠? 그렇다면 3 컨비네이션 1, 그렇죠? 두 번째 단계는 A형이 2명 나오는 건데 A형은 4명 있었으니까 4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면 돼요. 4 컨비네이션 2지요. 그렇죠? 마찬가지 세 번째 단계는 B형이 2명 나와야 되는 거니까 B형은 3명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3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3 컨비네이션 2.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전체 확률은 0.2143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었죠? 예, 이렇게 초기화 분포, 성공 실패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쉽게 계산할 수 있고요. 그룹이 3경우, 여기처럼 뭐 O형, A형, B형 이런 식으로, 또는 그룹이 4그룹, 4그룹 있어도 똑같죠. 단계별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전체 분의 그 해당 경우.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초기화 분포는 배웠고요. 그 다음은 이항 분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항 분포의 특별한 경우, 기하 분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게요. 자, 우선 먼저 이항 분포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항 분포라는 것은 베르누이 시행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베르누이 시행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베르누이 시행은 항상 각 시행은 성공과 실패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매 시행은 서로 독립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매 시행마다 성공 확률, 그걸 P라고 놨는데 그것은 항상 일정하고요. 그렇죠? 그런 3가지가 만족돼야 우리가 그 시행을 베르누이 시행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자, 그런데 베르누이 시행에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하면 K번째 성공이 X번째 시행에서 일어날 확률, 이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이항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항 실험이라는 것은 K번째 성공이 일어날 때까지 시행 횟수를 X라고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번째 성공이 일어날 때까지 이 실험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K번째 성공이 일어날 때까지 시행 횟수를 X라고 했으니까 X라는 것은 그 X번째에 K번째 성공이 일어났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행 횟수를 X라고 하면 이 확률 변수를 이항 확률 변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이항 분포를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B 스타라고 쓸 거예요. 우리 이항 분포 B라고 썼었죠? 그 위에다가 별표를 해서 B 스타라고 표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이항 분포는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 몇 번째 성공이냐라는 그 K하고 성공 확률 P 이 2가지에 의해서 값이 결정돼요. 그래서 이 B 스타라는 이 확률 분포는 B 스타 X 세미콜론 K 콤마 P 이렇게 기호로 표기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 기호가 이항 분포다라는 건 됐고요. 이제 이 값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는 것이 K번째 성공이 X번째 일어났다. 그런 뜻이죠. 그럴 확률을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K번째 성공이 X번째 일어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표본점의 확률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그 각 표본점, K번째 성공이 X번째 일어났을 때 그 표본점의 확률. 자, X번째, K번째 성공이 일어났다라고 했으니까 X번째는 당연히 성공이에요. 그렇죠? 그 성공이 몇 번째냐라는 걸 세면 K번째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X번째는 무조건 성공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X번째는 성공이니까 그 X번째에 오는 것은 실패가 절대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 확률 P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한 가지가 되겠어요. 그렇죠? 경우의 수는 1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표본점 확률 P 하나 곱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K번째 성공이 X번째 나온 거니까 그 X번째 바로 전까지, 즉 X-1번째 시행까지 거기서는 X번째에 K번째 성공이 나오려면 K-1번까지는 성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X-1번째 시행까지는 K-1번 성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X-1번 중에서 K-1번 성공했다라는 표본점의 확률이 계산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성공 확률은 P니까 K-1번 성공했으니까 P가 K-1번 곱해지면 돼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다 실패입니다. 즉 X-1번 중에서 K-1번을 제외하면, 즉 뺄셈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X-K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만큼은 실패한 거니까
실패 확률은 Q라고 썼어요. 그렇죠? 그럼 Q가 X-K번 곱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표본점의 확률은 P가 K-1번 곱해지고 Q가 X-K번 곱해지고 다시 P가 한 번 곱해졌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P는 여기 한 번이 있으니까 전부 K번 곱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P는 K번 곱해졌어요. Q는 X-K번 곱해졌어요. 그렇죠? 이게 표본점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표본점의 확률은 P의 K승 곱하기 Q의 X-K승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표본점이 몇 개 있는가 세어야 되겠죠. 그렇죠? 즉 마지막 X번째는 성공이니까 경우의 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건 한 가지니까 셀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X-1번 시행해서 K-1번 성공이 되는 그 경우의 수를 이제 세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X-1개의 대상물 중에 K-1개를 선택하는 조합의 수죠. 그렇죠? 예, X-1번 중에서 K-1번 성공하는 경우의 수, 예, X-1개 대상물 그 중에서 K-1개를 선택하는 조합의 수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는 X-1 컨비네이션 K-1 그렇죠? 예, 경우의 수가 이만큼 있으니까 결국 우리 이항분포라는 것은 이만큼 예, 표본점의 확률하고 곱해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항분포는 이제 분포함수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X-1 컨비네이션 K-1 곱하기 P의 K승 곱하기 Q의 X-K승.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여기 변수 X는 어떤 값을 취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K번째 성공이 일어난 그 횟수예요. 그렇죠? X번째에 K번째 성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X라는 것이 K보다 작은 그 앞쪽에서 K번 성공할 수는 없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K번 시행을 해야 K번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X는 K부터 가는 겁니다. 그래서 X는 K 또는 K 플러스 1, K 플러스 2 그보다 큰 수로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이항분포라는 걸 얻었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항분포라는 걸 정리를 해볼게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예, 이항분포는 독립적인 반복 시행, 베르누이 시행에서 성공 확률 P, 실패 확률 Q라는 것이 항상 일정하지요. 베르누이 시행이면 그 시행에서 K번째 성공이 일어날 때까지 시행 횟수, 그걸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럴 때 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그것을 B 스타 X, K, P 이렇게 쓴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그 값은 X-1 컨비네이션 K-1 곱하기 P의 K승, Q의 X-K승 이렇게 구해진다. 그리고 X는 K, K 플러스 1 이런 수들이다. 어렵지 않죠? 이것을 이항분포라고 부른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5.17 볼까요? NBA 결승전은 7전 4선승제로 벌어진다. 자, 결승전에 어떤 두 팀이 올라왔어요. 결승전에서 만난 두 팀, A팀과 B팀, 이 두 팀이 한 경기에서 A팀이 B팀을 이길 확률, 이것이 항상 0.05, 이렇게 0.55 이렇게 정해져 있다. 예,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첫 번째, A팀이 6번째 게임, 여기에서 우승할 확률을 구해라. 두 번째, A팀이 우승할 확률을 구해라. 예, 세 번째, 만약에 이 팀이 이 결승전이 아니고 오전 3선승제인 플레이오프에서 만났다면 A팀이 플레이오프에서 우승할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이 세 가지 똑같습니다. 예. 우승이라는 것은 7전 4선승제니까 4번만 이기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6번째 게임에서 우승한다라는 것은 6번째 게임에 4번째 승리가 온 거죠. 그렇죠? 이항분포를 계산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A팀이 우승한다라고 하면 4번만 이기면 되니까 이건 4번째 게임에서 우승할 수도 있고 5번째 게임 또는 6번째 게임 마지막 게임까지 간다면 7번째 게임에서도 우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4번째에서 우승할 확률, 5번째 우승할 확률, 6번째에서 우승할 확률, 7번째에서 우승할 확률을 다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4번째에서 우승하던 7번째에서 우승하던 똑같이
네 번째 승리가 네 번째에서 오냐, 네 번째 승리가 다섯 번째에서 오냐, 네 번째 승리가 여섯 번째에서 오냐, 또는 일곱 번째에서 오냐. 그렇죠. 그렇다면 역시 이항 분포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똑같이 이 문제가 전부 이항 분포다라는 건 알 수 있죠. 예, 그렇다면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A번부터 풀어볼까요? 네. A팀이 B팀을 이길 확률이라는 거니까 성공 확률 0.55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질 확률은 1에서 빼주면 0.45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섯 번째 게임에서 우승한다라는 것은 네 번째 성공이 여섯 번째 게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이항 분포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섯 번째 게임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x의 값이고요. 그렇죠? 해서 b 스타 6 세미콜론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렇죠? 예, 네 번째 성공이 일어나는 거니까 예, k에 4 이렇게 k 대입해주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공 확률 0.55니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항 분포로 B스타 6, 4, 0.55 이걸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공식대로 예, 6-1 컨비네이션 4-1 그리고 성공 0.55의 4승 4번 이겨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는 진 거예요. 6번 중에서 4번 빼면 2번 진 거죠. 0.45의 6-4승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즉 6-1 컨비네이션 4-1 5 컨비네이션 3 계산하면 되고요. 거기에 0.55의 4승과 0.45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계산하면 0.1853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B번은 A팀이 우승할 확률 했으니까 네 번째 우승에도 우승하는 거고 다섯 번째 게임에서 우승해도 우승하는 거고 여섯 번째나 일곱 번째에서 우승을 해도 우승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번째에서 우승하는 것, 다섯 번째에서 우승하는 것, 여섯 번째에서 우승하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에서 우승하는 것. 그 네 가지 경우는 상호 배반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을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네 번째에서 우승할 확률 비스타 4, 4, 0.55. 그렇죠? 다섯 번째 게임에서 우승할 확률 비스타 5, 4, 0.55. 여섯 번째 게임에서 우승할 확률 비스타 6, 4, 0.55. 그렇죠? 일곱 번째 게임에서 우승할 확률 비스타 7, 4, 0.55. 그렇죠? 예, 어쨌든 네 번을 이겨야 우승을 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그대로 계산해 주면 되죠? 네 번째에서 이길 확률은 4-1 컨비네이션 4-1, 0.55의 4승. 그럼 네 번 이겼으니까 네 번째에서 네 번 이겼으면 진 게 없어요. 그렇죠? 4에서 4를 빼주면 0, 0.45의 4-4승. 어렵지 않죠? 0승입니다. 다섯 번째에서 이길 확률은 5-1 컨비네이션 4-1, 0.55의 4승, 0.45의 5-4승. 어렵지 않죠? 여섯 번째에서 이길 확률, 예, 여섯 번째에서 우승할 확률, 6-1 컨비네이션 4-1, 0.55의 4승, 0.45의 6-4승. 그렇죠? 일곱 번째에서 우승할 확률, 7-1 컨비네이션 4-1, 0.55의 4승, 0.45의 7-4승. 어렵지 않죠? 예, 그 각각을 계산하면, 예, 그래서 더하면 0.6083 이렇게 나오네요.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승전에서 안 만나고 예, 플레이오프 5전 3선승제로 되는 플레이오프에서 만났어요. 그때 A팀이 이 플레이오프에서 예, 우승할 확률, 이길 확률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우승할 확률이니까 이번에는 세 번만 이기면 돼요. 그러니까 세 게임에서 바로 세 게임 이겨서 우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게임에서 세 게임을 이길 확률 또는 네 번째 게임에서 갈 수도 있죠. 네 번째 게임에서 세 번 이겨서 우승할 확률 또는 마지막 다섯 번째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에서 세 번 이겨서 우승할 확률 어렵지 않죠? 예, 똑같이 이항 분포예요. 예, 그렇다면 똑같이 계산해 주면 돼요. 예, 다시 연습하는 것밖에 안 되죠. 예, 세 번째에서 우승할 확률 3-1 컨비네이션 3-1 곱하기 0.55의 3승 0.45의 3-3승 네 번째 게임에서 세 번 이겨서 플레이오프 우승할 확률 4-1 컨비네이션 3-1,
0.55의 3승, 0.45의 4-3승. 어렵지 않죠? 예, 다섯 번째에서 우승할 확률 5-1 컨비네이션 3-1, 0.55의 3승, 0.45의 5-3승. 어렵지 않죠? 예, 계산해서 다 더하면 0.5931 이렇게 된다. 어려운 거 없었죠? 예, 이양 분포, 예, 분포 함수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기하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하분포는 이양 분포 중에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예, K가 1인 케이스를 특별하게 기하분포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성공이 일어날 때까지 시행 횟수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공할 때까지 이 실험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예, 한 번 성공하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양 분포에서 K가 1인 경우, 예, 그것을 기하분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K가 1인 경우니까 K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B스타 X 1P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공식대로 예, 이 계산을 해주면 X-1 컨비네이션 1-1 곱하기 P의 1승, Q의 X-1승. 그렇죠? 예,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K가 1이니까 굳이 K를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기호로 지하메트릭, 기하분포, 지하메트릭 디스트리뷰션에서 G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GXP. K는 필요 없죠. 1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GXP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하분포 GXP는 그 분포함수 P 곱하기 Q의 X-1승이다. 간단하죠? 성공한 거 한 번, 나머지는 실패. 그렇죠? 예, 그래서 P 곱하기 Q의 X-1승. 어려운 거 없죠? 예, 이렇게 분포함수 기억해 두세요. 예. 자, 그렇다면 기하분포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하분포라는 것을 정리하면 독립적인 반복 시행에서 성공 확률은 P, 실패 확률은 Q 이렇게 놓은 거죠. 베르누이 시행에서 첫 번째 성공이 일어날 때까지 시행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쓴 거다. 그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기하분포라고 한다. 그런데 이양 분포에 K가 1인 케이스니까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분포함수, 기하분포의 분포함수는 GXP 이렇게 쓸 텐데 그 함수의 식은 P 곱하기 Q의 X-1승이다. 어렵지 않죠? 예, 당연히 한 번 성공할 때까지 시행하는 거니까 첫 번째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X는 이번에는 1부터 1, 2, 3, 4 이렇게 다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하분포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5.18 볼까요? 어떤 제조 공정에서 100개의 제품마다 평균적으로 1개의 불량품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다. 자, 그런데 제품을 하나씩 검사를 할 때 첫 번째 불량품이 5번째 검사에서 발견될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불량품에 관심이 있으니까 불량품이 성공입니다. 근데 그 성공 확률 P를 계산해 볼까요? 100개 중에 1개 불량품이 들어있다. 평균적으로. 그렇죠. 100개 중에 1개니까 P는 100분의 1, 0.01이죠. 그렇죠? 예. 첫 번째 불량품이 5번째. 예. 이 K가 1인 그런 이양 분포니까 기하 분포가 되겠죠. 그렇죠? 5번째 검사에서 발견될 확률을 구해라.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기하 분포를 가지고 갑니다. X의 값이 5가 되는 거니까 G, 5, 그리고 성공 확률은 100분의 1, 0.01이 되죠. 그렇죠? 공식대로 써볼까요? P 곱하기 P가 0.01입니다. Q의 5에서 1 뺀 값. 그렇죠? 나머지 4번이죠. 4번 실패했죠. 성공 확률이 0.01이니까 Q는 1에서 빼주면 0.99가 되죠. 그렇죠? 예, P로부터 계산이 됩니다. 0.99의 5-1승. 어렵지 않죠? 그래서 0.01 곱하기 0.99의 4승. 예,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계산하면 0.0096. 어려운 거 없죠? 예, 이렇게 기하 분포, 분포함수 역시 기억하시고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5.19 보세요. 전화 통화가 폭주하는 시간대에
한 번의 시도로 상대방과 통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0.05라고 알려져 있다. 이게 성공 확률입니다. 그렇죠? 5번째 시도에서 상대방과 통화할 수 있는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5번째 시도에서 통화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앞에 4번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통화 그 성공, 그 통화 성공이 5번째 시도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첫 번째 성공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하 분포가 되겠죠? 그렇다면 G, O, 0.05. 그렇죠? 예,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공식대로 0.05 곱하기 나머지 Q. 예, 여기 P가 0.05였으니까 Q라는 것은 1에서 P를 빼주면 됩니다. 0.95가 되죠. Q에 나머지 5에서 1 뺀 거. 그렇죠? 4번은 실패했어요. 5-1승. 어렵지 않죠? 자, 계산하면 0.01 곱하기 0.95의 4승. 계산기로 계산하면 되고요. 0.0407 이렇게 얻을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예. 자, 이제 이산형 중에 소개할 분포 중에 마지막 분포입니다. 5장 6절 포화성 분포 보세요. 우선 포화성 분포가 어떤 경우에 얘기하는 건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당 걸려오는 전화의 수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또는 어떤 겨울 동안 눈 때문에 휴교한 날의 수 또는 야구 시즌 중에 비로 인해서 연기한 경기의 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특징이 뭔가요? 첫 번째는 시간당 걸려오는 전화의 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겨울 동안 휴교한 날의 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야구 시즌 동안, 그렇죠? 연기한 경기의 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겨울 동안, 어떤 시간 동안, 어떤 야구 시즌 동안, 야구 시즌 뭐 한 3월에서 한 10월 정도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시간 간격을 두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즉 어떤 시간 간격, 1분이 될 수도 있고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 단위로 얘기할 수도 있고 1년 단위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시간 단위를 주고 그 시간 단위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관측했을 때 그 상황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포화성 실험에 해당돼요.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영역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농지에 한 에이커당 들쥐가 얼마나 있나 그 수를 세어보고 싶어요. 한 에이커당 이렇게 영역별로 계산해보고 싶어요. 또는 어떤 배양기 안에 박테리아 수, 그러니까 하나의 배양기 안에 있는 이 영역 안에 있는 거죠. 이런 영역에서 계산해보고 싶어요. 또는 어떤 책에 오타가 있는데 그 책에 한 페이지에 오타가 몇 개가 있나 이런 걸 세어보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한 에이커 또는 어떤 배양기 안 또는 어떤 책의 한 페이지 이렇게 어떤 영역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즉 그 영역, 일정한 영역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영역은 선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체적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한 조각의 물질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떤 영역에서 얘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화성 실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포화성 실험은 어떤 시간 간격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영역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간격이나 영역에서 얘기하는 것을 포화성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런 포화성 실험에서 포화성 분포라는 게 뭐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포화성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시간 간격이나 어떤 일정한 영역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시간 간격을 얘기할 때 지금 1분 동안에 여기 1분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그런 횟수를 한번 세어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히 그 다음에 또 1분 같은 시간 간격을 쪼개서 관찰을 하더라도 당연히 이 뒤에 있는 1분은 앞에 있는 1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렇죠? 어떤 일이 이 앞에 1분에서 몇 번 발생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뒤에 1분 동안에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렇죠? 해서 이 포화성 과정이라고 하려면 이건 가정입니다.
이 앞에 1분과 뒤에 1분은 서로 독립이 돼야 돼요. 예, 그래야 포화송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 어떤 영역을 얘기하더라도 이쪽에 한 A커를 이렇게 잡아서 이쪽에 들지의 수를 셌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도 한 A커를 잡아가지고 들지의 수를 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쪽 A커하고 이쪽 A커하고는 서로 독립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단위 시간 간격이나 일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결과의 수를 우리가 세어보려고 할 텐데 이렇게 겹치지 않는 이쪽 1분과 이쪽 1분 또 이쪽 A커와 이쪽 A커 서로 겹치지 않는 다른 시간 간격이나 다른 영역 예, 여기서 발생하는 결과의 수는 서로 독립이 돼야 돼요. 예, 그래야 포화성 과정이다 얘기할 거고요. 이렇게 독립이 되는 이 상황을 우리는 포화성 과정의 건망성이다. 예, 잊어버리는 거 예, 건망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매우 짧은 시간 간격 또는 아주 작은 영역 예, 이런 것을 단위 시간 또는 단위 영역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결과를 예, 관찰을 할 텐데 그때 단 한 번의 결과가 일어날 그 확률 이것은 시간 간격의 길이하고 또는 영역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영역의 크기 이것에 비례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분 동안 내가 관찰한 결과가 있다. 1분에 4번 예,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 그렇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5분 동안 관찰을 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1분에 4번 해준 것은 1분에 4번이라는 것을 얘기한 거니까 5분에는 20번이다라고 이해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시간 단위를 1분 단위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필요한 만큼 5분 단위로 쪼개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비례하게 계산을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분에 4번이라고 하면 5분에는 5를 곱해서 20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영역도 마찬가지. 한 A커의 들쥐의 수가 10마리가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1A커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2A커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 단위대로 그러면 들쥐의 수는 20마리다. 이렇게 비례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예, 해서 짧은 시간 간격 또는 작은 영역에서 그 단 한 번의 결과, 그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시간이나 이 영역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다르게 바꿔준다면 예, 시간은 시간대로 그 얼만큼 길어졌나라는 것 비례하게 계산하면 되고 영역은 영역대로 얼만큼 더 큰 영역을 계산했나 비례하게 계산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그 시간 간격이나 영역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결과의 수는 이것하고는 무관하다. 즉 이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니까 이것까지 다 계산하면 복잡한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작은 확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만 생각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으면 예, 이런 과정이 있으면 예, 이런 과정을 우리가 포화성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렵지 않죠? 그때 포화성 실험에서 발생하는 그 결과의 발생 횟수, 그걸 X라는 확률 변수로 줍니다. 그 확률 변수를 포화성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포화성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있겠죠? 그 확률 분포를 포화성 분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기호를 소개를 할게요. 아주 작은 시간 간격이나 아주 작은 영역, 예, 그것을 t라고 단위를 주겠습니다. t 동안에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의 수를 평균이죠. 이 내가 선택한 시간 간격 또는 내가 선택한 단위 영역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의 수 그것을 뮤라고 기호로 쓸 거예요. 평균이란 뜻이에요. 뮤. 됐죠? 예, 또는 람다 t라고도 써요. 그러니까 금방 여기 시간 간격이나 영역은 그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람다라는 것은 단위 시간 또는 단위 영역에서 발생 횟수를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 내가 시간 간격을 t 시간 간격으로 계산하고 싶다. 또는 영역도 t만큼 그 영역으로 계산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 t를 곱하면 돼요. 비례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위 시간, 단위 영역에서 계산한 람다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 시간 간격 또는 영역 단위 그 t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람다 t. 그렇죠? 그래서 평균은 뮤라고 쓰기도 하고 람다 t라고 쓰기도 한다. 어렵지 않죠? 간단한 겁니다. 그냥 그 평균을 뮤라는 기호로 쓰기도 할 거고 또는 람다 t라고 쓰기도 할 거다. 람다 t라고 써도 내가 필요한 그 시간 단위, 시간 영역, 그 영역에서 시간 단위나 영역에서 그냥 그 횟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평균 횟수.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수학자들이 발견해 놓은 이 분포 공식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포화성 분포의 분포 함수는 이렇게 표현돼요. 일정한 시간 간격 t 동안 또는 일정한 영역 t에서 발생하는 결과의 수, 이것을 나타내는 포화성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이렇게 기호로는 그 포화성 분포라는 뜻으로 포화성의 p를 써서 px 람다 t 이렇게 씁니다. px 람다 t, 여기 람다 t는 평균 뮤라는 뜻이고요. 똑같아요. 그럴 때 그 분포 함수가 어떻게 되냐? x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 2의 마이너스 뮤승 이렇게 해도 됩니다. 곱하기 람다 t의 x승, 즉 뮤의 x승 이렇게 표현돼요. x는 그 발생 횟수니까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이렇게 이산적으로 나갑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는 2라는 수는 우리가 그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던 그 2입니다. 2.7, 18, 28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수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것은 식이 있으니까 이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도 되고요. x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 람다 t의 x승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또는 책 뒤에 누적 포화성 분포표가 있습니다. 누적 포화성 분포표. 그걸 가지고 계산하셔도 돼요. 그 누적 포화성 분포표에는 p, r, 람다 t라는 값이 있어요. 이건 대문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기호는 여기 소문자로 쓴 이 확률, 이것을 x가 0일 때부터 r일 때까지 다 더해준 거예요. 누적된 거죠. 0부터 r까지 더했으니까. 그렇죠? 여기 r이다 그러면 r까지 더한 값입니다. 이것을 우리 나누어준 표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잠깐 보면 여기 표가 보이죠? 이것이 누적 포화성 분포표예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뮤를 찾으시고요. 뮤를 0.1, 0.2, 0.3, 0.4 이런 식으로 4.0, 4.5, 5.0 이런 식으로 이 뮤라는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뮤가 있다 그러면 이 표를 찾을 수 있고요. 여기에 뮤가 없으면 이 표를 가지고는 쓸 수 없겠죠. 계산하는 식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R은 옆에서 찾으시면 돼요. 각각의 뮤마다 내가 뮤를 0.1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 R 해당하는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0부터 이렇게 쭉 있어요. 계산된 만큼, 여기 표에 계산된 만큼은 표에서 찾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계산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5.20 볼까요? 실험실에서 1000분의 1초 동안 여기 일정한 시간 간격을 준 거죠. 1000분의 1초라고. 1000분의 1초 동안 카운터를 통과하는 방사능 입자의 평균수가 4라고 한다. 즉 1000분의 1초라는 시간 간격을 주고 그때 뮤를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또는 람다 t. 그 값이 4가 됩니다. 그럴 때 같은 시간을 주고 1000분의 1초 동안 6개 입자가 카운터를 통과할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게 x의 값을 6으로 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포화성 분포고요. x는 6이고 뮤, 람다 t, 그 값은 4가 되는 그런 포화성 분포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P6, 4를 계산하시면 되고 우리 공식대로 6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평균 4승 그리고 평균의 x승 4의 6승 그렇죠? 해서 6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4의 6승 계산하면 0.1042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금방 봤던 표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P64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누적 분포를 이용하려면 우리는 6일 때 계산하고 싶은 거니까 6까지 다 더한 값에서 5까지 다 더한 값을 빼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R의 값이 6과 5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뮤는 4입니다. 근데 표를 보시면 뮤가 4인 경우가 표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 뮤에서 4를 찾으시고요. 4.0.
그 다음 거기서 R 자리에서 5와 6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5가 이렇게 옆으로 가고 4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만나는 곳에 있는 것이 R이 5고 뮤가 4인 케이스예요. 6하고 뮤가 만나는 곳은 여기 4.0, 그 R이 6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수를 찾으시면 0.7851 그리고 0.8893 이렇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찾으면 이제 6까지 더한 값 0.8893에서 5까지 더한 값 0.7851 이걸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0.1042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표를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뮤에서 4.0이 있죠. 그렇죠? 이걸 갖고 찾는 겁니다. 그때 R의 값, 여기 R의 값을 보면 여기 5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6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뮤 4.0이 있고 해서 4.0 아래쪽에 여기 5 오른쪽에 이렇게 가서 만나는 곳에 이 수를 찾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4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6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찾은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5.21 보세요. 어느 항구 도시에 하루에 도착하는 시간 단위 하루로 줬어요. 하루에 도착하는 유조선은 평균 10척으로 알려져 있다 그랬습니다. 뮤의 값이 주어져 있죠. 자, 그럴 때 그 항구에 있는 시설로 하루에 기껏해야 15척의 유조선을 취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날 유조선이 다른 곳으로 보내져야 될 확률이 얼마냐 그랬어요. 자, 이게 포화성 분포다라는 건 바로 볼 수 있고요. 기껏해야 15척까지 취급할 수 있는데 다른 곳으로 보내줘야 된다? 그렇다면 15척보다 더 많은 거죠. 16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16 이상 또는 15보다 크다라는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15척까지만 할 수 있고 15척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은 x가 15보다 큰 그런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x가 15보다 크다라는 것은 1에서 x가 15 이하인 그런 확률을 빼준 것하고 똑같죠. 그렇죠. 여집합을 이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표에서 찾아볼까요? x가 15 이하다라는 것은 바로 누적 분포를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뮤에서 10을 찾고 R에서 여기 15까지 더한 걸 찾습니다. 그럼 15를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는 곳에 있는 확률을 계산하면 x가 15 이하가 되는 확률을 계산한 거죠. 그렇죠? 0.9513이 있네요. 표에 보면. 그래서 1에서 0.9513을 빼주면 된다. 답은 0.0487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화성 분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얘기는 포화성 분포와 이항 분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항 분포로 계산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그 이항 분포의 n의 값이 충분히 크다. n의 값이 충분히 크다라는 것은 우리 뒤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기억해 두세요. n이 30 이상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표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규모다 소규모다 나누는 기준입니다. n이 30 이상이면 대규모, 30보다 작으면 소규모. 어렵지 않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n이 30 이상인 거. 자,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다 그러면 그 이항 분포로 계산돼야 되는 그 분포 값이 포화성 분포로 근사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항 분포는 우리가 B, X, N, P라고 썼죠. 그렇죠. 그렇다면 포화성 분포에서는 그 평균 뮤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항 분포가 주어졌을 때, 그 이항 분포의 평균이라는 것은 평균 n 곱하기 p다라는 걸 배웠죠. 그렇죠? 이걸 여기서 써먹으면 됩니다. 해서 np라는 것이 바로 이항 분포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그 np를 뮤로 써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충분히 크다라는 것은 30 이상이면 다 되는 건데 개념은
n이 무한대로 가고 p는 0으로 간다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예, 이런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무한대인 그런 모집단을 다루진 않아요. 예, 해서 충분히 크다라는 것은 30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해서 n이 충분히 크면 이 이항 분포를 포화성 분포로 근사해서 계산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단 이항 분포 문제였으니까 평균 뮤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항 분포에서 주어진 n과 p를 곱하면 평균 뮤를 구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가볼까요? 예제 하나 풀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제 5.22 보세요. 어느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어느 날 사고가 일어날 확률 그것이 0.005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사고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P라는 값이 0.005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그 사고들은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예, 이항분포 얘기하려면 독립적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럴 때 첫 번째 문제 400일 동안 사고가 한 건 발생할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사고일이 많아야 3일일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두 문제를 줬습니다. 가볼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당연히 사고가 나거나 안 나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우리는 이항분포예요. 그렇죠? 그런데 400일 동안 사고가 한 건 발생할 확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실험 횟수는 4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표본은 400개를 끌어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n은 400이 되는 거고 그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0.005다라고 했으니까 성공 확률 P는 0.00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이항분포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이항분포 B1, 400, 0.005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항분포로 계산해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포화성 분포로 근사값을 구할 거다. 어렵지 않죠? 예, n이 400이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충분히 커요. n의 값이. 그렇죠? n의 값이 충분히 크다라고 했으니까 대규모니까 이제 포화성 분포로 계산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렇다면 포화성 분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뮤가 필요해요. 근데 뮤는 이항 분포의 평균이니까 np예요. 그렇죠? np, n은 400이었고 p는 0.005였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2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뮤가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포화성 분포를 이용해서 P 1, 2를 계산하면 된다. 우선 식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x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뮤승 뮤의 x승. 그렇죠? 그래서 1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2승 2의 1승. 계산하면 0.2707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지만 분포표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1인 것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1까지 다 더한 것에서 0까지 다 더한 것, 즉 0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빼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래값이 1일 때와 아래값이 0일 때 이걸 표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뮤가 2인 케이스가 표에 있어요. 그래서 뮤에서 2를 찾으시고요. R에서 0과 1을 찾으셔서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으시면 됩니다. 0하고 2가 만나는 곳은 0.1353이 있죠. 찾아보세요. 예, 마찬가지로 2와 1이 만나는 곳은 0.4060이 있습니다. 예, 해서 이 값은 0.4060에서 0.1353을 빼서 계산할 수 있다. 예, 그렇게 계산하면 0.2707 이렇게 또 얻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B번 사고일이 많아야 3일일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많아야 3일 했으니까 3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3 이하일 확률 이걸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분포표를 찾으면 되네요. 그렇죠? 3 이하다 그랬으니까 x가 0부터 3까지 다 더해지면 되죠. 그렇죠? 해서 이항분포를 가지고 0부터 3까지 다 더한 이 누적을 계산하면 되는데 역시 n이 400 충분히 큰 값이니까 포화성 분포로 근사식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포화성 분포를 가지고 0부터 3까지 다 더한 이 값을 찾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누적 분포표를 볼까요? 포화성 분포표. 뮤가 2인 것은 표에 있다고 했어요. R이 3인 케이스를 찾으면 됩니다. 3 이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0부터 3까지 다 더한 값이 나오고요. 해서 2 밑으로 내려가고 3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곳 읽어보세요. 0.8571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표를 찾아서 이 값이 0.8571 이렇게 된다라는 걸 계산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다 마쳤고요. 예, 이제 7주차 수업까지 다 끝나서 다음 시간에는 예, 중간 시험을 봅니다. 예, 예고한 대로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고요. 줌 회의에 초대된 시간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시험 문제는 제가 공지했던 것 중에서 4문제 나가는 것 똑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 숫자하고 뭐 함수 이런 것들이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바꿔서 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푸는 건지 예, 그 방법, 푸는 방법을 연습해서 오셔야 되고요. 예, 준비물 얘기했던 거 다 준비 잘 해서 오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다음 주 8주는 예, 중간 시험만 있고 나머지 일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시험 치시고 예, 나머지는 쉬시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주 9주차에 다시 예, 온라인 수업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학교에서 그 집중주간 얘기한 대로 예, 11주, 12주, 13주 이렇게 3주간은 대면 수업이 진행되니까 정해진 강의실로 오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